다시 한번 이제 물권의 개념을 음미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물권이라 하면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주의할 것. 그러자 물권의 객체가 반드시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외적으로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이제 시험법에 들어가는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게 이제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 되고 동산의 경우는 이제 질권을 설정하지만 부동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권리 중에서 나중에 이제 물권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게 되지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는 용역물권이 있죠. 이 권리들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물건이 아닌 권리가 물권의 객체된 외적인 경우니까 절대적으로 물건에 한해서만 물권의 객체된 건 아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점검 딱 하고 두 번째.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은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요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건데 그거는 이 물권의 특질로부터 도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럼 직접 지배를 하려면은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건인지 요건지 알아야지 지배하든가 말든 거죠. 따라서 직접 지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물건인지 특정이 돼 있어야지 지배를 한다 말이에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특정한 물건일 것. 첫 번째. 두 번째. 독점에서 지배를 하다는 배타로 지배해야 되니까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런 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토지는 한 필이 한 개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한 필의 일부, 한 개의 일부가 자 갑이 소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럼 나머지 반쪽은 다른 놈이 소유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토지는 한 필이 한 개의 물건인데 그러면 물권은 소유권 같은 물건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갑이 반쪽짜리 소유자니까 얘가 한 개 물건 전부를 독점해서 지배를 못하죠. 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독점해서 이 한 개 물건을 지배하려면 한 필의 일부가 물권의 객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독점해서 얘가 독점에 지배를 하려면 한 개 전부가 한 필 전부가 소유권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않냐고 말. 객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 그래야 이 사람만이 이 한 개 물건 독점해서 지배를 하죠. 따라서 배타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일 것. 이렇게 따라서 이 말을 뒤집게 되면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이렇게 또는 구성 부분은 논리적으로 원칙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도출해내라고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주특징은 이런 거예요. 물권의 객체 어렵다 외우는 거야. 요거 따로 놀고 물권의 객체는 물건한다. 외주로 권리가 있어주다. 특정 물건이야. 당연 물건이야. 당연 물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내려. 그래서 이 특징을 저번 시간 1시간 내내 집중 가르쳐 드는 거야. 써먹으라고. 핵심은 특히 요건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고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서술 부분에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한 물건에 전제했죠. 이거를 항상 유념하시라고 말이에요. 직접 지배해야 되니까 어찌해야 된다?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없으면 그 물건 위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의 독점에서 지배해야 되니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된다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번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외적으로 재산권, 권리를 객체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물권의 객체 물건은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현존하는 것이 된다.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일물일권지 저번에 가르쳤죠. 이렇게 독점에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그 밑에 기억분의 세 번째, 네 번째 줄 핵심이니까 점검 딱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토지 부분에서 지금도 전기 빠질 차례도 이렇게 이제 물건은 이제 독점해서 물건을 지배해야 되니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지 물건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원칙 한 개의 물건 일부나 구성 부분은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도출을 따겠으면 여기서 예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이 물건의 객체가 되는 외적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종종 시험에서 낸다는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책에서 이런 것들 147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잤나요? 다시 토지 떠올리세요. 토지는 한 필이 한 개의 물건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한 필의 일부가 원칙 물건의 객체는 될 수 없을 건데 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을이라는 애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고 싶다. 근데 한 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빌려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한 필의 일부 위에 이것만 빌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일부 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권리, 용익물권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그러면 이 용익물권도 물건인데 토지의 한 필의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이 되니까 한 개의 물건의 일부가 물건의 객체가 된다. 외적인 경우다.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그런 구조를 점검을 잘하더라고 말이야. 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그 위에 그 8년에 아까 포인트만 다 가르쳐준 거고 동그라미 니은번 아까 잠깐 가르쳐준 나중에 특별법에서 배우게 될 집합 건물에 있어서 구분 소유가 성립되는 거고 건물은 한 동이 한 개라고 가르쳐줬죠. 그런데 한 동 건물의 일부를 가로 세로 구분한 다음에 요 401호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구분 소유 또는 요 401호를 소유자가 갑인데 을에게 빌려줘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것도 용익물권인데 한 개의 물건의 일부가 물건의 객체가 되잖아요. 건물의 경우.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번.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라고. 이런 걸 외워서 풀면 안 되니까 외울 생각은 초도지 마시라고. 그 다음 수목의 집단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 이런 것들이 또 외에다 그 말이에요. 원래 수목은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돼요. 독립한 물건 아니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뭘 갖추게 되면 등기라든가 임목 등기, 명인방법,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면 요 수목 집단은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죠. 그럼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거래할 수도 있잖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러니 원래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 공시방법 갖춘 결과 물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아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 쭉쭉 읽으랍니다. 미불가실 뒤에 농작물까지 쭉쭉 읽으세요. 아까 뿌린데 가르쳐 준 소리가 거기 쓰여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물권 법정주의는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고 공시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물권 법정주의 필요하다 가르쳐 줬고 뒤에 넘기세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 가르쳐 줬고 따라 151페이지 다시 집중하세요. 서론 부분에서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될 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니까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물건은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걸 가르쳐줘서 집중적으로. 따라서 이제 1.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건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다. 이걸 집중 가르쳐줬어요.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그 반대다 그러고. 따라서 물건이 이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이때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이다.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의 효력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우선적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제 거꾸로 뒤집게 되면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여기서 누구자가 핵심이에요.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인데 이 물권의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하기로. 요 밑에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소유권 물권이다. 내가 소유자라 하는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주장할 수 있다. A한테도 B한테도 C한테도 야만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이런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이 경우에 A라는 애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갑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다는 거야. 그러면 갑은 A에 대해서 원래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역으로 보호가 된단 말이야. 뺏어가면 야 녀석아 내 거니까 돌려다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얘한테도 내 소유물이다 반환해다오.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 당연히 보호가 된다고.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B란 놈이 뺏어갔다. 그러면 얘한테도 원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이자 침해 상태로부터도 당연히 보호.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야자사가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 반환해다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C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때 내 거 돌려주라 이리 청구하는 거를 물권적 조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뺏어가고 내 소유권 침해하면 내 거이니까 돌려다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제 이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특질로부터 도출된 효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효력이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놀지를 못하면 앞으로 물권법 내지 민법 공부할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시험에서도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 시험에서도 우선적 효력이든 물권적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 효력은 특히 나중에 여러분이 증 딸란 거 찔란 건 내가 모르겠는데 제 하잔대로 하면은 동차로 증 딸 것이고 본인 고집대로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애우면 증 못 딸 것이고 증을 따서 중견매 종사하면 날이면 날마다 복덕방 사무실에 앉아서 권리 분석할 때 필요한 것이 우선적 효력이고 실무에서도 이걸 갖고 놀아야지 일체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물권적 조건은 특히 민법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가 15문제 전후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 사례 문제 낼 때 약방의 감초처럼 울고 먹는 것이 물권적 조건이에요. 따라서 목숨 걸다시피 이 두 개는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먼저 우선적 효력은 이미 저번 시간에 맛보기로 가르쳐 주었어요. 이 우선적 효력은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이걸 우선적 효력 그려. 저기로 돌아가서 여기 저 고쳐야 되는데 151페이지 밑에 보면은 우선적 효력 써줬고 뒤에 넘기세요. 가로 2번에 채권의 우선 효력 쓰였고 가로 3번에 물권 조건 이렇게 쓰였는데 내 노래를 불렀어요. 민법은 체계적으로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번호 하나 붙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 번호 붙이는 게 체계 잡아주는 거예요. 그 가로친 2번에 채권의 우선 효력이 요건데 물권은 채권 우선한데 요건데 요거는 우선적 효력의 한 내용이야. 근데 우리 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우선적 효력 2.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목 붙여놨죠. 그럼 이게 별개의 효력이라고 오해를 해본다고 말이야. 제목 듣겠나요? 따라서 채권의 우선 효력은 어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선적 효력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로 1, 가로 2 이렇게 해보면 엉망이 된다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의 우선한 효력은 요거라고. 여기 핵심 포인트 우선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우선한 효력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소속 찾아서 우선적 효력 밑으로. 우선적 효력의 핵심 포인트가
가로친 2번이라 그 말이야. 따라서 오늘은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 가르쳐 줄 거란 말이야. 여기 후순위 물건에 우선한다 이거는 다음에 배워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게 이제 민법의 기본이니까. 따라서 그 순서 좀 고쳐놓고 요거는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가로 1, 가로 2에 보면 엉망이 된다고 이게. 그럼 이제 물건은 채권을 우선한다. 이게 이제 민법의 기본인데 이미 저번 주에 맛보기로 몇 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저번 시간에도 이런 예를 몇 번 들어줬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고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저번에 가르쳐 줬고 따라서 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 건물에 대한 사용수요권이 나에게 있다. 얘가 임대차 존속 중인데 내가 소유주니까 반환하라. 그러면 얘한테는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건물을 빌려준 상태에서 제3자 병에게 매각했다. 이런 예를 저번 주에 집중 예를 들어줬었게. 매각에서 소유권 넘어갔다. 아무런 전제 조건, 특약 없이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소유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고 따라서 얘는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체란 상대방 임대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이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얘한테 건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존속 중이에요.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얘는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 못한다. 따라서 얘는 기간 만료시까지 사용 못하고 거래에 놨는다. 이걸 저번에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이쁜 말로 포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소유권은 물건, 임차권은 채권.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뭐가 뭐에 우선한다는 거.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 소유권이 물건이니까 소유권 주장에서 반환 청구하면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것을 뭐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절대권이고 이거는 상대권이고 따라서 이게 법학 공부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생활에서 조상님들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있죠. 실생활에서 법의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워낙에 법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법 격언이 있어요. 이 물건이 채권을 우선한다. 요거를 이렇게 법 격언으로 표현한다는 거.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법 격언이에요. 바로 보세요. 매매를 통해서 얘는 소유권 물권 취득했고 임대차를 통해서 얘는 임차권 채권 취득했죠. 그러니 소유권 물권 임차권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도 쓰라고 하면 이게 워낙에 중요한 법 격언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해주고 요 임차인 이런 경우는 제대로 보호를 못 받더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가 기간 끝날 때까지 건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사용 못한 경우는 얘를 상대로 해서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저번에 가르쳐 줬고 따라서 이제 요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비책을 지금 세워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민법 621조라고 말이에요. 민법 우리 621조 보면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이에요.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등기된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에 불과하지만 등기돼서 채권에 불과하지만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얘가 얘한테 임차권 등기 협조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임대인이 협조로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민법 621조에서. 그러면 이거는 채권에 불과하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민법 공부 기초 중에 생기초라고 말이야. 또 똑같이 건물을 얘한테 빌린 상태에서 매각을 했다. 또 똑같이 소유권 취득했다. 또 똑같이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도 반환 청구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얘는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을 못하고 명도하고 거래에 나앉아 되니까 이번에는 아니라고 말이야. 임차권이 이제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무슨 소리냐?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나에겠다. 임차권을 역으로 대항 주장을 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등기가 된 경우는 반환 줄 필요 없이 기간 만료 시까지 얘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니까 결론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 경우는 소유권 물건보다도 요 임차권 채권이 우선하는 외적인 현상에 해당이 된다. 원래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해야 되지만 등기되면 요 임차권 채권이 외적으로 소유권 물건의 우선 임차권을 줘서 반환 거절한다. 이게 첫 번째 외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민법 621조가 실무상으로는 별로 해온 가치가 없어요. 왜냐? 이 경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못하고 이자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은 통상 임차권 등기에 협력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통상은 실무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협력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자 협조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하게 되고 그럼 등기 안 되면 원룸집 그대로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 뭐하니까 명도하고 거리에 나앉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민법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각종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됐다 그 말이야. 그 중에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상식. 여기 이제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생활상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무슨 신고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부터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따라서 그 이후에 주택을 빌려준 상태에서 얘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또 소유권 넘어갔다. 또 소유권 중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얘가 주택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주민등록 신고해놨으니까 제3자에 대한 대항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 그러면 결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소유권 물권의 외적으로 우선.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거용 건물 임차인까지는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보호가 되는데 그동안 영세 상인들 여기 이제 상가 건물 영업용 건물이다. 이걸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이 그동안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주택임대법은 주거용 건물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비교적 최근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됐고 생활상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법 공부할 때 수험생들 내가 30년 겪고 살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딱 보면 내가 합격 불합격을 금방 아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운을 푼데 아이고 120일에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제가 중개사 강의만 30년을 했는데 서당계 배보다 못하겠냐고 말이야. 여러분 눈만 보면 합격 불합격 다 알아. 내가 자세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동안 법하고 거리가 멀고 내가 뭐 법 전공자도 아닌데 미리 포기하고
공부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두말할 거 없어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럼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 모르는 거를 당연하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요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생활상시로도 언론에도 하도 보도가 되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생활상시로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나는 처음 하니까 그러면 시험 떨어진다고 말이야. 생활상시로 알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이야. 눈에 쌍심 딱 켜고 그래야 합격을 빨리 해요. 법은 상식이야. 요즘에는 법 전공자만 법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생활상시로 아셔야 돼. 법을 모르면은 법을 아는 놈부터 무지하게 당하고 살아야 돼. 무지하게 당하고 살아야 돼. 왜 변호사들이 폭리를 취하냐? 백성들이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착수금 1,000만 원씩 받고 살아요. 변호사들이. 그 돈을 언제까지 갖다 세려 박냐고 말이야. 안 그래요? 나는 당연히 법 모른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착취도 않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컴퓨터,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 나왔어요? 안 나와도 쓰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모르면 무시간한 소리 듣잖아요. 안 그래요? 영어, 여기서는 저도 제일 부끄러운 게 이거예요. 외국놈 만나서 영어로 말을 못해. 더벅더벅 버벅대고. 명색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너무 창피해. 그럼 영문학과 나온 사람만 영어 해야 돼요? 요즘은 안 그래. 생활상시로 하셔야 돼. 나 그래서 무지하게 부끄러워. 어디가 전시회 가면 그림을 봐요. 특히 추상화 같은 거는 내 눈에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너무 창피해. 거기서 쫙 음벽을 보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미술학 그래서 미대 나온 사람들만 간수하고 그래요? 우리도 해야 돼 이거를. 세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뭐든가 알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도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첫날 딱 눈을 보고 태도 보면 내가 금방 알아요. 저 사람들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저분이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떨어진다. 합격한다. 금방 알아요. 세상의 모든 생활 상식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 필요했다면. 컴퓨터도 필요했다면 컴퓨터 해야 되고. 저도 컴명 수준인데 컴퓨터를 자주는 못 다루니까 컴퓨터 때려 부수고 조립하고 막 뭐 갔다 하고 나 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도 보면 내 동생이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내 동생은 나이가 많은데 부끄러워 이게. 그러니까 법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걸 상식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 다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상식으로 내가 아는 수준을 넘어서야지 문제 풀기 때문에 학원 가서 내가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초장에 오실 때 정말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셔야 돼. 적극적으로. 모르는 건 내가 적극 찾아서 해야 되고. 제발 앞머리다가 뒷머리다가 목 쌓임새 동체를 고쳐먹고 맨 박수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끄러워. 그거 보고 있으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물 흐르듯이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준. 내 머리로 되면 여러분 머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 상가금 임차 보호법은 그동안 이제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인도받고 주택은 주민등록 신고하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는 상인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해야죠. 따라 인도받고 요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상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가 임차인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주인이 제3자에게 매각해서 소유권 넘어갔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 소유권 주장에서 상인한테 반환하라 그러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을 역으로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뿌리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임차권 채권이 소유권 물권을 외적으로 우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줄거리가 인문권에 딱 서 있어야 돼. 책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색이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아까 고치라는 가로친 2번 채권의 우선은 효력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원칙이 쓰였는 거예요. 채권과 물권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성립이 되면 성립 시기하고 상관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동그라미 1번 쓰여있죠. 거기에 지금 아까 말한 처음 가르쳐준 애가 임차권에서 반환 거절을 뭐한다? 요 이야기요. 매매는 뭐를 깨뜨린다? 좀 이런 말도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에다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요 이야기라고. 감 잡았나요? 그 허접하게 두 줄 써졌지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단어 몇 개만 찍찍 써놔버렸는데 정책적으로 채권을 물건과 먼저 보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지금 채권이 물건에 우선한 외적인 경우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 이야기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 임차인, 상감 임차인,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단어만 찍찍 써놨죠. 똥싸대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법 621조 등기된 임차권 요게 621조 여기 제일 앞으로 와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이 민법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입하니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가금융자보호법, 상가임차인. 이거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공부할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무슨 상가임차인 주택 막 뒤죽박죽 섞어서 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지금 열거한 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원칙은 기업분이니까 동일 목적물에 물건과 채권이 동시 성립하면 물권이 절대권, 채권인 임차권은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이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법격이 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요게 이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걸 나타내는 유명한 법격언이다. 근데 일이 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로서 제대로 보호가 안 되더라.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해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중에 민법 먼저 중요한 것이 621조다. 근데 민법만 가지고는 임대인이 등협조를 안 하니까 보호받기가 어렵다. 그래 특별법이 순차적으로 제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책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 단 하나를 쓰다 순차적으로. 그 다음 여기 이제 나머지 물건이 이제 우선은 물건을 우선한다. 이거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알게 되니까 훗날에 1월 달부터 이제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조건 지금부터 또 있는 대로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권적 조건도 앞으로 치겹도록 나와요. 우선 조력도 마찬가지지만 치겹도록 물권법 공부 민법 공부 끝날 때까지 시험 문제, 뭐 사례 문제로 따라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입문 과정부터. 그래야 앞으로 공부할 때 덜 불편하다는 거. 먼저 개념만 놓고 보면은 물권적 조건은 이렇게 하기로 물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물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해 상태를 제거해 달라 또는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해 달라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념은 뭐가 좀 쏘는 말처럼 되어 있으나 알고 보면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노상 사용해왔던 권리들라고 다만 그게 물권적 조건이다. 이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따라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권적 조건 종류를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종류 세 가지가 앞으로 매 페이지마다 지겹도록 나온단 말이에요. 교재를 읽다 보면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물권 조건을 셋으로 구별했을 때 구별 기준이 뭐냐?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어떻게 물권이 침해를 당했느냐?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이렇게 셋으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 물권적 반환 조건은 어떤 경우 행사하는 권리냐? 물권적 조건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교재는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기 지금 기업번에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이게 이제 침해의 태양에 따른 분류다 그 얘기인데 A번에 동그라미 A번에 반환 조건 해가지고 타인이 권한 없이 그 말은 무단으로 그 이야기예요. 권한 없이
물건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일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남은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물건이 이렇게 침해를 당했을 때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 점유를 빼앗긴다 그 이야기요.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주로 이제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건이 침해를 당했을 때 빼앗아간 물건 돌려달라, 반환 거부하고 있는 물건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을 물건적 반환 조건 그래요. 먼저 점유 침탈,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얘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얘가 뺏어갔다, 이런 게 점유 침탈. 점유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빼앗기는 것을 유시간 표현해서 점유 침탈, 그래 빼앗겼다 그 얘기요. 그러면 얘가 빼앗은과 동시에 갑의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물건이 침해를 당했다 말. 그럼 법의 법자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야 이 새끼야 내 것 돌려다오 청구하죠. 이런 게 물건적 반환 청구권. 법 모르는 사람 그거 가잖아. 반환 거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존속기간 만료됐다,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차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거부하고 있다. 임차인은 반환 거부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 임대인이 갖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다. 법의 법자도 모르는 임대인, 야 기간 끝났다 빨리 내 거 반환해라, 이런 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법을 몰라도 내 노트북 돌려줘, 초등학생도 이야기해요. 내 거 뺏어가면 내 공 돌려줘 그러고. 여러분도 이런 거 다 행사했을 거란 말이야.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보장이 된, 자 민법은 첫날부터 주식이 없어. 실체법이기 때문에 뭘 배우는 거다?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배우는 거다. 이걸 첫날부터 주의를 시켜줬다고. 따라서 이런 거는 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제 여러분이 비싼 월사금 내고 저한테 구박 받아가면서 민법 공부했고 결과 깨우친 것은 딱 한 개죠. 내가 가르친 건 딱 한 개밖에 없어. 뭐 가르쳐 준 거예요?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나의 뭐이다? 권리다. 이렇게. 여기서도 내가 건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얘는 뭐가 있다? 거꾸로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요거 하나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모르고 살았을 뿐이야. 비싼 월사금 내고 배우는 거는 딱 요거 하나 배우는 거야 저한테. 근데 왜 계속 배우냐? 여러분 내 구조가 요걸로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틈만 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계속 내 구조를 바꿔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야. 권리 있고 의무 있고. 얘가 반환 안 하면 뭐하고?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권리자가 뭐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공권력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 재판제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얘를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요거 배우잖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무엇으로 인정이 된다? 권리로. 그 권리가 무슨 권리다? 물권적 청구권. 그 이야기야. 여기 지금 방해적의 청구권은 요거하고 반대로 점유 침탈이나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요거 이외, 이렇게 이제 침해 나오면 이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요거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이 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 상태를 재개달라고 청구하는데, 통상 우리 시험에서는 두 종류 사례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방해적 청구권에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사례도 내는 것이 이런 사례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라는 내가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무단으로. 그러면 이 을이 갑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과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다. 나 법의 법자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인마 내 땅이다 건물 뭐해라? 철거해라.
청구하지 않냐 그 말.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이런 게 무슨 권리다? 방해 제거 청구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거란 말. 두 번째,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누구나 마치라고 내줄 때 내는 거고. 두 번째, 특히 요즘 시험에서는 이걸 더 많이 출제하니까 이걸 더 신경을 써라 그 말이요. 지금 또 똑같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뢰인네가 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의뢰인네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과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이니까 소유권을 침해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야 인마 내 땅이다. 그러니 등기 없애달라. 흔히 말하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청구를 한다. 이런 것도 물권이 침해를 당했으니까 침해 상태를 뭐 해달라? 제거해달라. 청구하는 거니까 이런 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방해제거 청구권 일종이다. 건물 철거 청구나 더불어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위에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많이 내지만 요즘에는 특히 중시되는 것이 이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해제거 청구권에 해당이 된다. 물권 청구를 위해서. 요걸 더 많이 물어보니까 요걸 특히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여기 위에 두 개. 반환 청구하고 방해제거 조건은 지금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물권이 다 침해당하고 있죠. 건물 지었다 소유권 침해당하고 있고 원인무효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현재 침해당하고 있고 현재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물권의 조건인데 요거는 예방이란 말씀 하시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침해당할 우려,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한다 그래서 방해 예방청구권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건물 소유자 이렇게 건물 소유자 인근에서 건축업자 을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계속 깊이 파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현재 갑의 건물이 붕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현재 침해당한 건 아니라 그 말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가 토지를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쳐다보다가 법의 법자도 모르는 갑도 득달같이 쫓아가요. 야 새끼야 더 깊이 팔면 내 건물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러니 지방공사 좀 철저해라. 공사 중재해라. 당연히 가서 요구하지 않냐고 말이오. 이런 게 방해 예방 청구권. 현재 건물이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한 건 아니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조치 취해달라. 지방공사 철저해라. 공사 중재해라. 청구하는 것이 방해 예방 청구권.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야. 다만 이게 권리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 이 권리가 물권적 조건이고 이런 것만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여기 지금 반환 청구권이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게 침해의 태양이 점유 침탈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권의 경우는 이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권은 논리적으로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집중되어지만 저당권하고 지역권이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것이 저당권은 저번에도 얘기 들어줬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지금 이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간다. 생활상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고 내 아파트 담보자고 저당권 설정했다. 은행이 아파트 가져가는 거 아니고
돈 빌린 내가 계속 쓰더라 그 이야기야.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이런 것도 모른다고 미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그걸 법률용어로 약간 바꾼 것뿐이지 이게. 법은 상식인데. 마음가짐을 적극적으로 새로 하라고 말이요. 나는 그동안 법대 안 나왔고 법 전공자 아니었으니까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달라고 말이에요. 모르는 것은 알면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따라서 이 경우도 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 점유한다 말. 이게 저당권 특색이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이걸 묻고자 한다 말. 저당 목적물의 아파트를 제3자가 침탈 뺏어갔다 치자 그 말이야. 제3자가 뺏어갔어. 내쫓아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얘한테 얌마 이 아파트에 내가 저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뺏어간 거는 내 저당권 침해했다. 나한테 아파트 반환해라. 얘한테 저당권자가 반환 청구를 쓰는가? 요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반환 청구를 하면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 대한 점유 침탈은 없잖아요. 이자 점유 침탈을 했지. 따라서 저당권자가 나에게 아파트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는 원래 얘가 점유하는 거 아니잖아. 못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점유 침탈이 있어야지 반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물건 대표적으로 저당권 같은 기초 문제는 맨날 모르는 것들이야. 저당권하고 지역권 나중에 배우지만 이런 것들은 물권 조건 세 종류 중에서 방해적 청구하고 방해방 조건이 인정은 되지만 논리적으로 반환 조건 인정이 한다 이야기인데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물권 조건 종류 세 가지가 반환 청구, 방해적 청구, 방해방 조건 개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없이 단어 하나씩으로 찍찍 끄서놨죠. 예를 들어서 B번의 방해적 조건은 건물 철거 청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철거 청구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갑이의 소유나 토지를 을한 놈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의미한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좀 예를 들어놓으면 좋은데 아니 그 단어 하나만 찍찍 써놨다가 말이야. 그 다음에 말소 청구도 그 단어 하나 써놨죠. 거기 아까 예를 들어준 이런 거라고 이렇게.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한 놈이 서류지에서 자기 명으로 등겠다. 요거 없애달라. 요게 방해 청구다 그 이야기야 지금. 그 단어 하나로 찍 써놓은 게 말소 등기 청구 있잖아. 감 잡았나요? 이런 거는 좀 사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갑이 토지 소유인데 을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 C번에 방해방 조건에 건축 금지 청구, 공사 중지 청구 이 말도 단어의 이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방해방 조건 단어로 예 들어놓은 거는 점검 딱 하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B번에 여기 로마 숫자 1로 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한 줄 쓰여 있죠? 찾나요? 거기 있잖아. 그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고.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물건들이니까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그 밑에 요거 로마서 요 2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 밑에 유치권이 나와 있죠. 거기에 또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고 유치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치권을 담보물권을 배우는데 유치권 자체가 물권 조건이 인정이 안 된다. 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 물권 조건을 성질해서 동그라미 기업번은 하도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잠깐 7번 보세요. 이걸 이제 지겹도록 출제를 물권 조건에서 따라 기초 입문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 말이요. 이 물권적 조건은 왜 인정이 되느냐?
지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갑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라 그 말이요.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라 내가 내 토지에 무단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다고 말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권 다와지려면 물권 다와지려면 이 물권이 침해를 당할 때 그 침해 상태가 제거해달라고 당연히 청구가 수사되는 거야. 지금 내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얘가 얘한테 얌만 내가 소유자 철거해라. 요게 인정이 안 되면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물권적 조건이 인정되는 것은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물권하고 물권적 조건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세트로 묶어서 넘어간다면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이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인정이 되니까 얘네들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갑이 얘한테 철거 청구하겠죠.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이야. 하도 물어봐 직업대로. 갑이 토지를 이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다 하면 팔아서. 그랬을 경우에 이 을에게 누가 철거 청구, 물권의 조건을 행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 물권이 이전이 되면 물권의 조건을 따라서 양자는 범죄 운명이 같이 하니까 따라서 이전이 된다고 말이야.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이제는 얘가 소유자니까 얘가 얘한테 철거 청구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얘한테 철거 청구, 방해제거 청구 그게 물권 조건 행사 뭐 한다고 말이야. 양자는 분리처분 뭐 한다고 말이야. 법은 상식이라 그랬죠? 모르면 생각해서 자꾸 그냥 우리 초등학교 수준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자, 소유권 얘한테 넘어갔자 팔아서 근데 소유권을 한 게 전 소유자가 소유자 아니야. 팔았으니까 얘한테 갔어요. 야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그럼 철거하면 얘는 수천만 원 손해보죠. 멀쩡한 건물 철거하니까 그는 반망 위반이니까 물어보겠죠. 왜 철거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면 얘가. 그럼 얘가 이제 근거 대야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철거하라고 뭐라니까.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내 땅이니까 요리해야죠. 그건 내 땅 아니잖아. 그러면 왜 철거하는데? 그럼 얘가 내 땅이니까 해야 되는데 내 땅 아니잖아. 그럼 머리만 꺽적적 해가 그럼 망치로 뒤지고 흩어지고 와.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얘가 가서 해보죠. 철거해. 왜? 내가 소유자요. 철거하겠죠? 그 이야기요. 상식이죠? 따라서 안 되면 자꾸 이해하셔. 이해하면 상식으로 돼.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몰상식이 되고 암기하니까 미쳐버리고 싶은 게 법은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수공부 1+1 2다고 하면 앞머리 떠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이해하도록 노력해보라고 말이야. 그래야 실무에 가서 일처리도 제대로 하는 거야.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 물권하고 물권 조건은 법률적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처분한다. 물권 이전하면 무엇도 따라 이전한다? 물권 조건 따라서 자유자주로 물어보니까 또 사례를 물어보고 따라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이야기 생각해보면. 따라서 그 기억번은 좀 허접하게 써놨지만 워낙에 중요한 건데 그 판례까지도 있는데 물권적 조건은 물권도 발생하고 물권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물권에 의존하면서 이 권리는 물권적이다.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 악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에 양자는 범죄 의미를 같이 하니까 분리처분한다. 물권 이전하면 물권 조건도 따라서 이전한다.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등은 물권 조건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 물권 조건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첫 줄에 물권 조건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은 물권이 상대방에서 객관적 침해됐다는 밝히는 충분하다. 자, 그 밑에 줄 보면
상대방의 그 침해에 대한 귀책 사유의 고의과실은 묻지를 않는다. 이 대목이 또 아주 중요한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거꾸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이번엔 반대로 무급적으로 사례 기초 사례대로 하도 물어보니까 또 갑이 토지 소유자 이 을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소유자, 얘가 침해자, 얘한테 철거 청구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을이란 놈이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어. 아까는 이제 토지를 판 걸 가르쳐 줬고 자유지를 갖고 놀아야 된다고. 요 을이란 놈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걸 물어본다고. 이번에는 이 갑이란 애가 을과 병 두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철거 청구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을이냐 종전 소유자 물론 무단으로 지어낸 애죠. 건물을 매입한 애 병 현재 소유자 얘한테 철거 청구하는가 얘한테 철거 청구하는가 요걸 묻는다 그 말이야. 물권적 조건한 권리는 별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토지의 소유자예요. 내가 소유자. 그런데 내 소유권 물권의 행사를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방해를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냐 과실이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현재 상태에서 내 물권이 누군가에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없애달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 한 번만 물어봅시다. 지금 얘네들이 골목에서 애들이 꽁놀이를 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꽁을 차고 놀고 있다고 말이야. 지나가는 아저씨 갑이란 사람이 얘네들이 골목에서 꽁 차면 시끄럽게 하니까 꽁을 딱 뺏어가지고 뺏어간 아저씨는 갑이에요. 걸어가다가 을이라는 아저씨 집 마당으로 꽁을 휙 집어 던졌어요. 얘네들은 누구한테 가서 꽁 달라고 하던가요? 이 아저씨가 뺏어는 갔는데 을 아저씨 집 마당에 휙 던져놓고 갔다고. 모질한 어린애는 이 아저씨 똥구멍 계속 쫓아가. 아저씨 꽁 주세요 꽁 주세요 그러고 꽁도 없는데. 똑똑한 애들은 뺏어간 아저씨한테 욕 한번 하고 요즘 애들도 모르 터졌으니까 아저씨한테 씩 하고 욕 한번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리 가잖아. 대문 뚫고 아저씨 그 꽁에서 꽁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자 여기에서 누구한테 철거 청구하나요? 현재 내 소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 찾으라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현재 내 소유권을 누가 침해하고 있냐는 거야. 얘 아니고 얘잖아. 얘가 현재 건물 써서 내 땅 소유권 침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한테 철거 청구를 한다 그 말. 근데 얘한테는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전혀 없죠. 잘못이 없잖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따진다 그 말이야. 현재 내 소유권을 누가 침해하고 있냐? 그거 확인해 보라 말. 무단으로 지어낸 애죠. 예. 그러나 현재 소유자는 얘잖아요. 건물. 그럼 내 소유권 침해하는 얘라 그 말이야. 얘한테 철거 청구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물권적으로 행사하기 요건으로서 기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는 위하지 않는다 그 말. 이 사례처럼. 그 대신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내가 불법행위를 안 가르쳐 줬는데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법행위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요. 앞으로는 이 불법행위라는 용어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물권 조금 부분에도 이 불법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전에 총칙에서도 나왔었어요. 그건 내가 안 가르쳐 줬단 말이야. 따라 지금부터는 이제 불법행위를 모르면은 또 안 되니까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불법행위가 뭔지에 관해서 잠깐만 살펴보자 말이야. 민법상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법 750조에 규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750조라는 단어 숫자, 법조문 숫자까지도 내 머릿속에 들어올 정도로 자주 등장해요.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런 거를 줄여서 귀책사유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야.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여기 위법한 행위다 그 말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에 그래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그라고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법조문 750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 배상하여야 한다. 그 말은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교통사고 나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을 운전한 내가 치였다. 손해배상 책임지죠. 왜 지는지 알겠죠? 뭐가 성립하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운전자 가해자 운전 부주의 과실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내는 것은 법에 허용하지 않으니까 위법한 행위했고 결과 피해자 탈이 벌어져서 손해가 생겼고 불법행위가 성립. 그러니까 가해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이런 건 어찌 될까요? 갑이 을을 폭행을 했다. 또 교통 이거 외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 또 예를 들어준 거야. 외우면 안 된다고. 폭행을 했다. 그러면 요 가해자는 형사상 폭행죄로 교도소 가고 형사처벌 받고 그 따라서 모든 법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 을이 이빨이 부러졌다. 손해가 생겼죠. 이빨값 누가 물어줘야 돼요? 가해자가. 왜? 이빨값 물어준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 왜? 얘가 때려서 이빨 부러졌으니까. 근데 그거는 법공부가 아니고 법에서 묻는 것은 왜? 요걸 묻는다. 왜 손해배상 얘가 해줘야 되는데 이빨값 물어주는데 요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얘가 돈 줘야 되는데 당연히 왜? 물어봐야죠. 왜?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가해자 그 다음에 얘가 두드러 펴면 이빨 뿌린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고의가 있다 그 이야기죠. 폭행하는 것은 법에 허용하지 않으니까 입법행위를 범했고 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두드러 펴는 것도 민법상 뭐이고 불법행위 성립. 그러니까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야기예요. 알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다고 말이야. 시험에서 여기서 이런 걸 물으니까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을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1. 얘는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하라. 흔히 말하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방해제거 청구, 철거 청구하고 그러면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아니라고 말이야. 뭐 또 청구할 수 있어야지 얘가. 철거 청구만 해가지고는 얘 바보 소리 들어. 그동안은 내 땅을 얘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 지어놨잖아. 그동안 내가 땅 사용 못했죠? 손해 많이 생겼잖아. 그럼 뭐 해야죠? 동시에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죠. 그냥 근거를 대야 된다고 말이야. 감으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는 것은 감으로 누구나 알아요. 생활상식으로도. 근데 법공부는 왜냐고 요걸 묻는 거예요. 왜? 이 경우도 뭐가 성립이 되더라? 불법행위가. 첫째, 얘는 나무 터는 걸 알면서 건물 지었으니까 귀책사유 고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 토지에 건물 요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불법행위 성립 때 이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끊임없이 사례가 나오면 이걸 기계처럼 귀책사유 있는가 그 행위에 입법한 행위인가 손해가 생겼는가 요걸 확인하는 훈련하라고 지금 얘기 들어준 거 자꾸 기계처럼 이거 하시라고 하면 기계처럼 불법행위 그러면 이 요건을 떠올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대입시켜서 여러분이 풀어야 된다고.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얘가 가해자죠. 첫째 귀책사 있는가 검토해야죠. 나무 같은 걸 알면서 건물 지었으니까 고의 귀책사 있죠. 두 번째
나무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은 법이 허용 안 하죠. 따라서 무슨 행위고? 위법한 행위죠. 결과 얘는 땅 사용 못했으니까 손해 생겼죠. 따라서 결론 을이 갑옷토지에 건물 짓는 것도 민법상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야. 애우란 거 아니에요. 요거 갖고 놀아야 돼. 요거 세 가지 기계처럼이 앞으로 이제 사례가 나오면 내가 몇 번은 더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규칙사 있고 뭐 하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안 가르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문제 풀 때도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이런 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분석해서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그렇게 얘한테는. 그런데 요걸 사례를 바꿨을 때 지겹도록 출제를 외워서 못 풀어. 이제 사례를 바꾼다 말이야. 아까처럼 얘가 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고 말이야. 양도해서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일단 철거 청구부터 하겠죠. 그럼 누구한테가 철거 청구해요? 현재의 침해자에게 철거 청구하니까 현재의 침해자는 얘죠. 얘한테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라 철거 청구하겠죠. 이렇게. 이때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해와. 얘한테 분명히 철거 청구를 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 귀책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소유권은 얘가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철거 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귀책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얘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거야.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가? 이걸 물어본다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는 을에게 하는 거야. 얘가 불법행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고요? 병에게, 현재 소유자. 그 대신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더라? 요 을에게. 원래 건물 무단으로 지어낸 애잖아요.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잖아. 나무 토는 걸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 지었으니까 고의가 얘한테 있잖아. 이렇게. 그럼 불법행위는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철거 청구 상대방하고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이 달라요. 이런 걸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갖고 노셔야 돼. 그래서 이걸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 요건을 갖고 놀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도 물어보니까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물고 조건과 다른 조건과 관계에서는 동그라미 니은번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 방금 가르쳐 드렸으니까 요 대목을 갖고 놀아야 된다. 앞에 것 세 줄까지. 물건에 대한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할 때는 물건 조건을 발생한 동시에 불법행위도 동시에 성립해요. 요 놈이 이렇게 했을 때 얘한테 이제 철거 청구도 하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례가 바뀌어버리면 건물을 양도했을 때 이렇게 이럴 땐 철거 청구는 얘한테 하지만 얘한테는 불법행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귀책사유가 얘한테 없으니까.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개 적고 세 줄로 쓰였는 거니까. 갖고 놓으셔야 돼요. 이 대목은 밑에 박스 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거기 156페이지부터 이게 물권 변동 파트가 등기법하고도 직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권 변동 파트는 특히 물권법 공부 중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 첫날 이런 걸 또 가르쳐 줬어요. 물권법도 물권법 총칙 부분하고 강론 부분이 있다고. 이 강론 부분이 물권 8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배우는 건데 8개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권법 총칙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부분의 핵심이 이 물권 변동 파트예요. 따라서 물권법 총칙에서 물권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물권법 강론 파트에서 개별적인 물권 배울 때 엄청 쉬워지고, 대신 이 물권법 총칙 파트에서 물권의 기본 원리를 개판 쳐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불보듯 뻔하게 당연히 개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법전이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첫날 가르쳐 드렸어. 물권법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중에 물권법 총칙 부분의 핵심은 물권 변동 파트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체계 잡는 연습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좀만 쉬었다 하죠.